평범한 고부 갈등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 저를 법적으로 판단 능력 없는 노인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그들의 잔인한 계획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수십 년간 숨겨온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때 아들이었던 남자에게 회장님이라 불리게 되기까지의 기록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가을 안개가 유난히 짙은 아침이었어요. 제 하루는 늘 그렇듯 동이 트기 전 희미한 여명 속에서 시작되죠. 72의 나이가 되니 잠이 줄기도 했지만 사실 이건 수십 년 된 제 오랜 습관이에요. 고요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가다듬는 시간이 저는 참 좋거든요. 거실 창가에 정갈하게 놓인 난초들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엽니다. 출란, 한란, 풍란. 저마다 다른 자태를 뽐내는 아이들이죠. 3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처음으로 선물했던 출란 한 포기가 이렇게나 많은 식소를 거느리게 됐네요. 잎사귀 하나하나에 맺힌 물방울이 새벽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는답니다. 저희 집은 여의도에 있어요. 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죠. 창밖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이며 돈과 욕망이 들끓는 증권가의 심장부가 한눈에 들어와요. 매일 아침 수많은 사람들이 저 빌딩 숲으로 빨려 들어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겠죠. 하지만 제 공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아요. 시간의 흐름이 조금은 더디게 가는 곳, 남편의 손때가 묻은 묵직한 원목 가구들과 제 손으로 직접 술을 놓은 방석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죠. 이 평화로움이 저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걸 요즘 들어 더 자주 느끼곤 해요. 간단하게 누룽지를 끓여 아침을 먹고 나면 시장에 갈 채비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들 손가락 하나로 장을 본다지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만져서 물건을 고르는 게 마음이 편해요. 빳빳한 현금을 지갑에 챙겨 넣고 낡았지만 튼튼한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거죠. 시장 상인들과 가벼운 눈인사를 나누고 할머니, 오늘 시금치가 참 좋아요 하는 정겨운 말을 듣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오래된 가계부를 펼쳐요. 연필로 사각사각 써내려가는 느낌이 참 좋아요. 콩나물 1,000원, 두부 한 모 2,000원. 이렇게 적다 보면 돈의 귀함도 새삼 느끼게 되고 헛된 데 마음을 쓰지 않게 되거든요. 남들은 저를 보고 답답하다고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니나 다를까 오후가 되자 강남에 사는 아들 민준이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45살 대기업 임원으로 번듯하게 잘 자라준 아들이죠. 화면 가득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마자 옆에서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들은 제 뒤에 놓인 낡은 자개장을 보더니 대뜸 타박을 시작했죠. 어머니, 아직도 결제를 현금으로 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간편결제 앱은 쓰시는 거예요? 그러다 금융사기 당하기 십상이라고요. 그 말에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어머니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이니 내 말을 들으라는 뜻이 더 강하게 담겨 있었어요. 화면 한쪽으로 얼굴을 들이민 며느리는 한술 더 떴죠. 어머님 댁은 색깔이 너무 칙칙해요. 요즘 유행하는 스마트홈으로 싹 바꾸시라니까요. 조명도 음성으로 켜고 끄고 커튼도 알아서 열리고 얼마나 편한데요. 수진이의 말 속에서 칙칙한 건 비단 저희 집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아이 눈에는 제 삶의 방식 전체가 그렇게 보였겠죠. 저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이게 편하다.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니? 제 대답에 두 아이는 화면 너머로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편안함이 제게는 지난 세월의 역사이자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이라는 걸 아이들은 아마 평생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주말 오후는 조금 더 시끄러웠어요. 아들 내외가 손주 하준이를 데리고 집에 왔거든요. 10살짜리 손주는 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더군요. 저는 혹시나 아이가 좋아할까 싶어 며칠 전부터 정성껏 준비한 곶감마리와 약과를 내놓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질색하며 손으로 막아서더군요.
하준이는 이런 거 안 먹어요, 어머님. 이상한다고 유기농 마카롱만 먹여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며칠간의 수고는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민준이는 더했어요. 제가 아끼는 낡은 가죽 소파를 발로 툭툭 치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이제 좀 버리세요. 푹 꺼져서 허리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폼이 안 나잖아요. 저희 강남 사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다가 이런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들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낡은 소파가 아니라 바로 이런 소파를 고집하는 늙은 어머니,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을요. 저 소파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로 이사 오던 날 처음으로 들여놓은 살림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이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했죠. 윤희 씨, 여기서 우리 기술로 세상을 한번 움직여 보자고. 반도체 기술 하나만 믿고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남편의 눈은 꿈으로 반짝였어요. 그 꿈을 지켜주기 위해 저는 밤을 새워가며 낯선 재무와 경영 서적들을 파고들었죠. 우리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저 소파가 이제는 아들에게 그저 부끄러운 과거의 흔적일 뿐이구나 싶어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가족들이 휘몰아치듯 떠나고 난 뒤 집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어요. 저는 아무도 손대지 않아 차갑게 식어버린 다과상을 홀로 치웠어요. 곶감말이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니 달콤함 대신 씁쓸함이 먼저 느껴지더군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 눈물을 흘리진 않았어요. 슬픔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상처는 때로 사람을 더 단단하게 만드니까요. 제 눈빛 깊은 곳에 자리한 단단함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주식책들과 낡은 고전들이 꽂혀 있는 평범한 공간이죠. 하지만 저는 묵직한 참나무 책상에 앉아 책들 사이에 위장된 작은 패널을 열었어요. 그러자 책상 한쪽이 스르르 열리며 숨겨져 있던 블룸버그 터미널이 모습을 드러냈죠. 전원을 켜자 칠흑 같던 화면에 녹색과 붉은색의 숫자들, 복잡한 그래프와 암호화된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돈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전쟁터가 제 눈앞에 펼쳐진 거죠. 저는 키보드 위로 손을 옮겨 오늘의 일들이라는 제목의 개인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 아들과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감정 없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간편결제 앱 사용 권유, 금융사기 가능성 언급, 스마트홈으로의 교체 제한, 현재 주거 환경을 칙칙하다고 표현, 전통 다과 거부, 유기농 마카롱 선호, 소파 교체 요구, 타인 강남 친구들의 시선을 이유로 제시.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다가올 폭풍을 대비하기 위한 저만의 데이터 수집이자 관찰 기록이죠. 모든 말과 눈빛,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거대한 게임에서는 아주 작은 변수 하나가 승패를 가르기도 하니까요. 기록을 마친 저는 조용히 터미널에 전원을 껐어요. 창밖의 강물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들 내외가 남기고 간 말의 파편들이 제 마음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칙칙하다, 폼이 안 난다, 구식이다. 그 단어들은 단순히 제 집이나 살림살이를 향한 것이 아니었죠. 그건 제 수십 년의 세월, 제 삶 자체를 향한 평가였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된 걸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남편의 꿈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워왔는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자식들에게 그저 부끄러운 과거일 뿐인가 싶어 억울한 마음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죠. 오랜 친구인 박 여사와 통화를 했어요. 대학에서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온 친구죠. 제 넋두리를 한참 듣고 있던 친구가 나지막이 말하더군요. 윤희야, 요즘 자식들 다 제 앞가림하기 바쁘다고는 하지만 자네 아들 내외는 선을 넘는 것 같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친구의 위로에도 가라앉지 않는 마음의 소용돌이는 어쩌면 다가올 폭풍의 전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불안한 예감은 생각보다 빨리 현실이 되었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유난히 다정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안부를 묻는 목소리 뒤에 숨겨진 본심이 무엇일지 저는 잠자코 기다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최근 뉴스에 나왔다는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사기 기사를 길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지 피해액이 얼마나 큰지 마치 경제강이라도 하듯 말이죠. 한참을 떠들던 아들이 마침내 본론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다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 재산들을 관리하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이제라도 제가 좀 체계적으로 관리해 드려야겠어요. 그러니 이번 주말에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법적으로 재산관리 위임장이라도 하나 써주세요. 순간 전화기 너머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보호와 걱정이라는 너무나 그럴듯한 포장지에 쌓인 아들의 요구는 사실상 제 삶의 권리를 넘기라는 선언이었죠. 제 손으로 평생을 일궈온 것들을 이제는 제가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 아들에게 맡기라는 거잖아요. 저는 간신히 차분한 목소리를 냈어요. 아니다, 민준아. 아직은 이 어미가 내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단다. 내 마음은 고맙지만 그럴 필요는 없겠어. 단호한 제 거절에 아들은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실망과 짜증이 뒤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끊더군요. 전화는 끊겼지만 아들의 집요한 욕망이 차가운 거미줄처럼 제 몸을 올가매는 듯한 불쾌한 기분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손주 하준이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이 서운하게 해도 손주는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갖고 싶어 하던 최신형 게임기를 사주기 위해 저는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장난감 코너에서 선물을 사고 잠시 다리도 쉴 겸 2층 라운지 카페에 자리를 잡았죠.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리니 저 멀리 구석진 자리에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 수진이가 변호사로 보이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와 마주 앉아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보지 못했는지 그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갔죠. 호기심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저 그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에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파티션과 화초들에 가려져 대화가 선명하게 들리진 않았지만 몇몇 단어들이 칼날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밝혔어요.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증거를 좀 더 모아야 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신다거나 했던 말을 또 하신다거나 사소한 거라도 다 기록해 두세요.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어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의사소견서만 있으면 성년 후견인 신청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하셨죠. 그럼 그 여의도 아파트랑 예금 통장만이라도 저희가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년 후견인. 그 단어가 가진 무시무시한 의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 사람을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그의 모든 권리를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하게 만드는 제도. 그들은 단순히 제 재산을 탐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저라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법적으로 지워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구체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제 걱정은 위선이었고 그들의 계획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들의 걱정은 거짓이었고 며느리의 불평은 계획의 일부였어요. 모든 것이 저를 옥죄기 위해 치밀하게 짜인 각본이었던 거죠. 배신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어린 시절 민준이가 고열로 사경을 헤맬 때가 있었어요. 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우며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했죠. 제 목숨이라도 바칠 테니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늙은 어미를 법적인 유령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거나 달려가서
그들의 멱살을 잡지도 않았어요. 눈물조차 흐르지 않더군요. 너무 큰 충격은 오히려 사람을 냉정하게 만드는 법인가 봐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도 잊은 채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백화점의 화려한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거대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그 폭풍의 한가운데는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죠.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심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내 삶의 존엄성을 내 손으로 되찾고야 말겠다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한 결심 말이에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백화점 카페에서 들었던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성년 후견인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는 법의 이름으로 어미의 숨통을 끊으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슬픔을 넘어선 허망함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깊숙한 곳에는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오동나무 상자가 있어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낡은 나무 상자일 뿐이지만 제게는 지난 30년의 전쟁과 영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이죠. 상자를 여니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과거의 기억들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어요. 낡은 반도체 설계도,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 그리고 그 아래 포트폴리오 제네시스, 폴트폴리오 제네시스라고 적힌 두꺼운 가죽 파일이 있었죠. 제 남편은 세상이 다 아는 천재 반도체 엔지니어였어요. 머릿속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를 그리고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어요. 기술밖에 모르는 순진한 학자였지. 자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가 돈으로 얼마인지, 그 돈을 노리는 늑대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는 전혀 몰랐답니다.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남편의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미국과 일본의 거대 자본들이 하이에나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남편에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며 기술을 통째로 사들이려 했죠. 남편은 그저 좋은 연구 환경을 약속한다는 말에 순진하게 넘어가려 했어요. 그때 제가 막아섰답니다. 저는 그들의 빛나는 제안서 뒤에 숨겨진 탐욕을 보았거든요. 우리 기술을 헐값에 사들여 우리 시장을 지배하려는 검은 속셈을요.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이. 저는 평범한 주부였지만 남편의 꿈을, 아니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했어요. 밤에는 아이들을 재우고 새벽에는 아무도 모르게 책상에 앉아 낯선 영어로 된 재무제표와 씨름했죠. M&A 전략, 지적재산권법,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남편이 반도체 회로를 설계할 때 저는 자본의 흐름을 설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저는 남편을 설득해 그의 기술을 기반으로 작은 기술 투자 회사를 세웠어요. 이름하여 YH 캐피탈. 제 이름의 Y와 남편 이름의 H를 딴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성이었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모두가 이제 끝났다고 했어요. 기업 사냥꾼들은 남편의 빈자리를 비웃으며 다시 한번 회사를 집어삼키려 달려들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진짜 싸움꾼은 제가 되었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남긴 기술 특허와 제 지식을 무기 삼아 홀로 그들과 맞서 싸웠고 회사를 지켜냈어요. 그리고 그 작은 회사를 지난 20년간 아무도 그 실체를 모르는 거대한 익명의 사모펀드 PEF로 키워냈답니다. 바로 저 오동나무 상자 속 파일이 그 모든 전쟁의 기록이었죠. 파일을 덮고 상자를 닫았어요. 밤새 저를 짓누르던 슬픔과 허망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맑은 분노만이 남았어요. 그래, 다시 한번 싸울 때가 되었구나. 그때는 남편의 꿈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지금은 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늘 입던 수수한 면 원피스 대신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짙은 남색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감촉이 마치 갑옷처럼 느껴졌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옅게 화장까지 마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서재의 블룸버그 터미널 앞에 앉았을 때 저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화면을 켜자 뉴욕과 홍콩의 운용팀장들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죠. 그들은 저를 김윤희 할머니가 아닌 마담 K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들에게 지난밤 내내 분석했던 시장 상황과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들을 유창한 영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확신과 권위가 담겨 있었죠. 한참 동안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후 저는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The semiconductor cycle is turning. The market is underestimating the intrinsic value of Innovatech Korea. Prepare for a hostile takeover. 반도체 사이클이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내재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어요. 적대적 인수를 준비하세요. 이노바테크 코리아. 바로 제 아들 민준이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바로 그 회사였어요. 화면 너머의 팀장들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제 지시를 받아 적었죠. 그들에게 저는 감정에 휘둘리는 어머니가 아니라 3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냉철한 지휘관일 뿐이니까요. 제 진짜 정체는 구식 노인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월스트리트에서 유령이라 불리며 전설로 통했던 익명의 투자자 마담 K. 이것이 바로 저의 숨겨진 힘이자 아들이 까맣게 모르고 있는 진실의 전부였어요. 화상회의를 마치고 저는 곧바로 개인 법률팀에게 연락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최대 로펌의 대표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이 제 여의도 아파트로 들어섰죠. 저는 그들에게 지난 며칠간 아들 내외의 음모를 몰래 녹음했던 파일과 그들의 대화가 기록된 문서를 건넸어요. 변호사는 내용을 확인하더니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저는 2가지를 지시했어요. 첫째, 지금 이 시간부로 나의 모든 자산에 대한 완벽한 법적 방어막을 구축할 것. 그 어떤 법적 공격에도 흠집 하나 나지 않을 강철 같은 방패를 만들라고 했죠. 둘째, 이노바테크 코리아에 대한 적대적 M&A 계획의 모든 법률적 검토를 시작하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시나리오를 보고할 것. 제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수십 년간 피비린내 나는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으며 다져온 전략가의 냉철함과 결단력만이 남아 있었죠. 모든 지시를 마치고 법률팀을 돌려보낸 후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의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 위로 비친 제 모습 위로 먼저 떠난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나지막이 그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을 바쳐 남긴 기술과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돈으로 이제 우리 아들에게 진짜 세상이 무엇인지, 존엄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제대로 가르쳐 줘야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거대한 복수극의 판을 짜고 모든 말을 움직이는 설계자로서 제 정체성을 완벽하게 되찾은 거죠. 강철 같은 날개를 편 나비의 날갯짓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결심이 서자 제 세상은 다시금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번 전쟁터는 밖이 아닌 오롯이 제 서재 안에서 펼쳐졌죠. 낮에는 평범한 노인으로 시장을 보고 이웃과 차를 마셨지만 해가 지고 세상이 잠들면 저는 다시 마담 K가 되어 제국의 지휘관으로 돌아왔어요. 제 서재의 블룸버그 터미널은 24시간 잠들지 않았어요. 화면 가득 아들의 회사,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모든 것이 데이터가 되어 춤을 추고 있었죠. 재무 상태, 주요 주주들의 성향과 지분 구조, 이사회의 역학관계, 심지어는 노동조합의 움직임까지. 저는 그 숫자들 속에서 회사의 약한 고리를 찾고 있었어요. 제게 돈은 충분했지만 저는 단순히 돈의 힘으로 회사를 찍어 누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지 제 방식이 아니었어요. 저는
명분 있는 전쟁을 원했어요. 아들의 무능함과 회사의 부실한 경영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이사들과 주주들 스스로가 저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고 생각했죠. 며칠 밤낮의 분석 끝에 저는 마침내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어요. 민준이가 주도한 신규 사업이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실상은 밑빠진 독처럼 회사의 자금을 축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부분을 파고들기로 했어요. 제 전략은 돈의 힘과 여론전,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을 결합한 한 편의 예술작품이 되어야만 했어요. 전략의 윤곽이 잡히자 저는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제 인적 네트워크를 깨우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들은 이제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있었지만 제 앞에서는 여전히 깍듯한 후배이자 존경심을 표하는 동료였죠. 첫 번째 전화는 남편의 오랜 동료이자 이제는 IT 업계에 존경받는 원로가 된 최 회장에게 걸었어요. 저는 그저 오랜만에 안부를 묻는 척 요즘 눈여겨보는 회사라며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기술력에 대해 슬쩍 떠보았죠. 최 회장은 단번에 제 의도를 눈치챘지만 굳이 묻지 않고 명쾌한 분석을 내놓았어요.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핵심 기술은 몇 년째 정체되어 있고 특히 민준이가 추진하는 사업은 실체가 없는 거품에 가깝다고요. 그의 말은 제 분석에 확신을 더해 주었죠. 두 번째 전화는 대학 시절 아꼈던 후배에게 걸었어요. 지금은 정부 부처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친구였죠. 그에게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조언을 구한다며 MA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지를 물었어요. 그 역시 제게 필요한 정보들을 군더더기 없이 알려주었죠. 제 전화 한 통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의 힘이었죠. 돈만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 아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세상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가던 제게 가장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죠. 그건 바로 제 안에 남아있던 어머니라는 이름의 미련이었어요. 늦은 밤 전략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들 민준이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손주 하준이가 학교 학예회에서 로봇 연기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었죠. 삐걱거리면서도 열심히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영상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하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 순간 강철 같았던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어요. 화면 속 손주의 해맑은 얼굴을 보니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더군요. 아들이 밉고 며느리가 괘씸했지만 저 아이에게서 아빠를 빼앗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가 너무 잔인한 괴물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 피를 나눈 모정, 모친과 배신당한 인간의 분노가 뒤엉켜 숨이 막혀왔어요. 과거 민준이의 회사가 처음 위기를 맞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부도 직전까지 몰렸을 때 저는 익명의 투자자가 되어 아무도 모르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회사를 살려냈었죠. 그때는 그저 아들이 좌절하지 않기를 바라는 어미의 마음뿐이었는데 그 선의의 결과가 결국 이런 비수가 되어 돌아왔구나 싶어 한없이 씁쓸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뇌하고 있는데 또 다른 알림이 울렸어요. 제가 아들 내외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짜 계정으로 팔로우해둔 며느리 수진이의 SNS였죠. 시어머니 눈치 안 보고 우리끼리 즐기는 도심 속 호캉스라는 글과 함께 민준이와 수진이가 최고급 호텔 스파에서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사진이 찍힌 시간은 바로 민준이가 제게 손주 동영상을 보냈던 그 시간과 거의 일치했죠.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흔들리던 마지막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하준이는 그저 저를 흔들기 위한 도구였을 뿐 그들의 안중에는 없었던 거예요. 제 마지막 인간적인 고뇌마저 기만당했다는 생각에 남아있던 온기는 차디찬 분노로 변해버렸어요. 그래, 더 이상 망설일 필요는 없다. 데이 전날 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법률팀은 모든 법적 서류 준비를 마쳤고
뉴욕과 홍콩의 운용팀은 자금 집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는 최종 보고를 보내왔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서재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조용히 닦았어요. 사진 속 그는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나지막이 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드디어 내일이면 이 지긋지긋한 싸움도 끝이 나요. 당신이 평생을 바쳐 기술을 지켜냈듯이 이제는 나도 내 모든 것을 걸고 나 자신을 그리고 당신이 남긴 모든 것을 지켜내겠어요. 제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건자의 비장함만이 남아 있었죠. 창밖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은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심판의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밤새 하얗게 서리가 내린 창밖을 내다보았죠. 세상은 고요했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이상 수수한 면 원피스를 입지 않았습니다. 옷장 가장 깊은 곳,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맞춰주었던 짙은 회색의 실크 정장을 꺼내 입었죠. 제 몸에 꼭 맞게 재단된 옷은 갑옷처럼 단단했고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를 걸어 차가움을 더했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지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늙은 할머니였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은 김윤희가 아닌 마담 K로 살아야 하는 날이니까요. 제 법률팀이 보낸 차에 오르기 전 저는 서재의 터미널을 통해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긴급 이사회 회의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 제 아들 민준이는 자신감에 찬 얼굴로 이사들 앞에 서 있었죠. 최근 익명의 펀드가 시도했던 적대적 M&A 시도를 자신이 얼마나 영리하게 막아냈는지,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더군요. 이사들은 감탄과 칭찬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 어리석은 내 아들. 자기가 막아냈다고 믿는 그 공격은 진짜 폭풍을 숨기기 위한 작은 연막에 불과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겠죠. 완벽한 무대였어요. 교만에 가득 찬 주인공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가장 절망적인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법이니까요. 회의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저는 제 법률팀과 함께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로 향했죠.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낯선 늙은 여인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민준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으로 붉게 물들었죠. 감히 어머니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대에 난입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아들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어요. 어머니가 여길 왜 들어와요?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에요? 여봐요. 경비. 경비 불러서 이 노인네. 당장 끌어내. 이사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민준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동정심과 약간의 조소가 섞여 있었죠. 유명한 김민준 전무의 침에 걸린 노모가 회의장에 난입했구나.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원했던 대로 저는 그 순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볼품없고 초라한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조롱과 멸시의 무대 위에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답니다. 저는 아들의 광기 어린 소란을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제압하고 회의 테이블의 가장 상석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 뒤를 따르던 대표 변호사가 이사들 각자의 앞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하나씩 놓았죠. 웅성거리던 이사들이 서류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칼로 베인 듯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저는 회의실의 정적을 깨고 낮지만 모두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본인 김윤희가 이끄는 YH 캐피탈이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지분 51%를 장내 매수를 통해 확보, 최대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합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YH 캐피탈. 지난 20년간
월스트리트에서조차 그 실체를 아는 이가 거의 없어 유령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사모펀드의 이름이었죠. 이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갔어요.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준이의 얼굴에 나타났죠. 아들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절망적으로 흔들렸어요. YH, 윤희와 남편의 이니셜. 그제야 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무능한 늙은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목줄을 쥔 막강한 회사의 오너였다는 사실을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어머니라는 존재가 가장 무서운 적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죠. 저는 의장이 앉아있던 자리에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제 작은 몸짓 하나에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이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새로운 의장으로서 회의를 속개한다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안건을 상정했죠. 첫 번째 안건입니다. 현 경영진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회사의 자산을 무분별하게 탕진한 경영 능력 부실의 책임을 물어 전무이사 김민준 씨를 이 자리에서 즉각 해임할 것을 동의에 붙입니다. 제 말이 떨어지자마자 변호인단은 민준이가 추진했던 신규 사업의 막대한 손실 내역과 법인카드 유용 내역이 담긴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모든 것이 제가 밤새워 준비한 시나리오였죠.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민준이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은 제게 다가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그 처절한 모습에 잠시, 아주 잠시 민준이가 어릴 적 열병을 앓던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 이제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라며 처음 회사에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아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그 약속들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저는 너무나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그리고 이사회에서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게. 그 한마디는 사형 선고였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아들. 한국 사회에서 직위와 체면을 목숨처럼 여기던 아들에게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을 거예요. 이사들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권력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시작했어요. 회의만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죠. 망연자실한 민준이는 결국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아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아들이 사라진 회의실에서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다음 안건을 진행했어요.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죠. 단기 실적에 연연하는 부실 사업은 모두 정리하고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핵심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요. 그리고 삭감되었던 연구원들의 복지를 복원하고 회사의 수익 일부는 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에 쓰일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제 복수는 파괴가 아니었어요. 썩은 것을 도려내고 더 건강하고 단단한 것을 세우기 위한 창조적 파괴였죠. 회의를 마치고 홀로 남은 회장실에서 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아닌 제가 평생을 살아온 여의도의 묵묵하고 장엄한 스카이라인이었죠. 마침내 아주 길고 외로웠던 싸움을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수십 년간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강철 나비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오른 순간이었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고요했어요. 제가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세상은 떠들썩했지만 제 일상은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차분해졌죠.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함 같은 건 없었어요. 제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에 만연해 있던 거품을 걷어내는 것이었어요. 불필요한 임원들의 의전 차량과 법인카드를 없애고 그 돈을 전부 기술개발부서와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돌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제가 보여주는 진심 어린 변화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회사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건강한 활기로 넘쳐났어요. 반면 제 아들 민준이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더군요. 강남에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도 번쩍이던 외제차도 모두 사라졌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나자 며느리 수진이는 미련 없이 아들의 곁을 떠났다고 해요. 어쩌면 그 아이가 사랑했던 것은 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 누리던 돈과 지위였을 테니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죠. 혼자 남은 민준이는 허름한 변두리에 작은 월세방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곳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뼈저리게 마주하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부재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자신의 어리석음이 어떤 파멸을 불러왔는지를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회사를 안정시키는 일에 몰두했고 아들과는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는 오랫동안 남몰래 후원해오던 작은 보육원을 찾아갔어요. 그곳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죠. 남편과 함께 우리의 기술과 부가 세상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는 꿈을 나누며 처음 후원을 시작했던 곳이니까요. 그곳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어요. 하은이라고 이제 갓 고등학생이 된 여자아이였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특히 IT 기술에 대한 놀라운 재능과 열정을 가진 아이였어요. 낡은 컴퓨터로 밤새 코딩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남편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순수한 열정,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불꽃이었죠. 저는 하은이와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의 재능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선하고 단단한 인품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결심을 내렸답니다. 며칠 후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마담 K가 아닌 김윤이라는 이름으로 대중 앞에 서는 자리였죠. 저는 그 자리에서 YH 재단의 설립을 발표했어요. 제 전 재산과 이노바테크 코리아의 경영권을 포함한 모든 것을 이 재단의 사회로 환원하겠다고요. 그리고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저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술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죠. 모두의 관심이 집중된 순간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전액 장학생이자 앞으로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칠 후계자 후보로 바로 하은이의 이름을 불렀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름도 없는 보육원의 소녀에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자본과 기술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제 결정은 세상이 보기엔 파격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어요. 진정한 유산은 혈연으로 대물림하는 재산이 아니라 가치와 철학을 이어가는 정신에 있는 것이니까요. 아들이 그토록 집착했던 혈연 계승의 낡은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낸 순간이었죠. 이 소식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어느 허름한 식당 구석에서 땀에 전 작업복 차림의 민준이도 그 뉴스를 봤다고 해요. 낯선 소녀의 이름이 어머니의 입에서 후계자라는 단어와 함께 흘러나왔을 때 아들은 마지막 남았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겠죠.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아들은 비로소 제 깊은 뜻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머니의 복수는 아들의 파멸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더 큰 가치를 위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민준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물류센터에서 육체 노동을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려 짐을 나르고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기 시작했죠. 저는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동료들과 함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소박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은 제가 수십 년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마저 빼앗고 싶지는 않았답니다. 그것이 어미로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짐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다시 제 여의도 아파트 서재예요. 이제 제 옆에는 더 이상 저 혼자가 아니랍니다. 제 맞은편에는 하은이가 앉아 초롱초롱한 눈으로 블룸버그 터미널의 복잡한 데이터를 배우고 있어요. 저는 아이에게 제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철학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죠. 하은아, 기억하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기술이나 돈에 하는 게 아니란다. 바로 사람에게 하는 거란다. 제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제 마음에도 오랜만에 평온함과 희망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복수의 끝에서 오는 허무함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앞둔 자의 따뜻한 충만함이었죠. 남편과 함께 꿈꾸었던 세상, 우리의 기술과 부가 다음 세대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는 세상. 아주 길고 외로웠던 싸움의 끝에서 저는 마침내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진정한 체면은 강남의 화려함이 아닌 묵묵히 쌓아 올린 내면의 가치에서 비롯되는 법이죠. 존중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고 배은망덕의 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세우는 지혜로운 선택에 있답니다. 진정한 유산은 피가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이른둘의 시어머니인 제게 며느리는 웃으며 다가와 제 옷들을 챙겨갔습니다. 더 불쌍한 노인들에게 기부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를 향한 차가운 저주와 제 마지막 돈까지 노리는 그 아이의 진짜 속마음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가장 우아한 방법으로 그 아이의 거짓된 성을 무너뜨리기로요. 제 마지막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제 나이가 벌써 72이네요. 이 나이가 되면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늙은이에게는 더 그렇죠. 남편은 먼저 하늘로 갔고 하나 있는 아들은 장가보내 제 품을 떠났으니 이 넓은 세상에 저 혼자 덩그러니 남은 기분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식은 다 그렇게 품에서 떠나보내는 거니까요. 제게도 작은 기쁨은 하나 있답니다. 바로 주말마다 아들 녀석의 카페에 가는 거예요.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나가야 하는 번화가에 있는데 이름이 선비의 서재라고 했던가. 이름처럼 아주 멋지고 세련된 곳이에요. 창문은 널찍하고 책장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이 가득 꽂혀 있죠. 그곳에 앉아 있으면 제 아들 진우가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날도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을 깨서 몸을 일으켰죠. 주말 아침은 유난히 조용해서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장롱을 열고 외출할 옷을 골랐어요. 옷이라고 해봤자 다 낡고 유행 지난 것들 뿐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색이 바래지 않은 남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죠. 몇 번이고 다림질해서 주름 하나 없이 빳빳한 옷이에요. 그래도 아들 가게에 가는데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는 길은 제게 작은 여행 같아요.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을 구경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가거든요. 버스에서 내리면 높은 건물들 사이로 아들의 카페가 보여요. 통유리로 된 외관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걸 보면 제 마음도 같이 환해지는 것 같았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향긋한 커피 향과 갓 구운 빵 냄새가 저를 반겨줘요. 젊고 예쁜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젊어지는 기분이 들어요. 제 아들 진우는 착한 아이예요. 저를 보면 항상 반갑게 달려와서 팔을 붙잡아 주죠. 하지만 늘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러워해요. 그 아이는 아내인 서연이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제 며느리 오서연. 참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죠. 요즘 말로 자수성가한 여성 CEO라고 하더군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서름 때문인지 돈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해요. SNS에는 온통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기 모습만 올리죠. 그런 서연이에게 촌스러운 시어머니인 저는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흠집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저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걸 저는 모를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가장 구석진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시면 조용하고 좋으실 거예요. 서연이는 늘
저를 이 자리로 안내했죠. 다른 손님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요. 저는 늘 가장 저렴한 대추차 한 잔을 시키고 반드시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 계산을 했어요. 아들 가게에 와서 공짜로 얻어먹는 것 같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으니 문득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 카페를 처음 열던 날이었죠. 저는 평생 아끼고 모았던 제 전 재산이 든 통장을 진우에게 건넸어요. 이걸로 시작해보거라. 아들 부부의 얼굴에 환하게 피어나던 웃음을 보며 저는 이제 고생 끝이라고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봐요.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서연이가 웬 화려한 옷차림의 친구와 함께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혹시나 저를 소개해 주려나 싶어서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죠. 그런데 서연이는 제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친구에게 나지막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냥 예전에 집안일을 좀 도와주시던 분이라고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푹 숙여버렸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건 며칠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서연이가 저희 집에 웬일로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를 가득 담고서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보러 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연이는 오자마자 제 장롱부터 열더군요. 어머니, 이 옷들 이제 안 입으시죠? 제가 좋은 일에 좀 쓰려고요. 그러면서 제 옷들을 마구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제가 명절 때나 큰일이 있을 때 입으려고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옷도 있었어요. 저희 카페에서 불우한 독거노인들을 위해 헌옷 모으기 행사를 하거든요. 어머니도 좋은 일 하시는 셈치고 이 옷들 기부 좀 하세요. 다 어머니 복으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가 그 불우한 독거노인이 된 것만 같았거든요. 내 눈앞에서 내 허락도 없이 내 물건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는 걸 지켜봐야 했어요. 그 아이에게 저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곧 치워버려야 할 낡은 물건에 불과했던 거죠. 며느리는 자기가 큰 선심이라도 베푸는 듯 의기양양하게 옷 보따리를 들고 떠났고 텅 빈 장롱 앞에 주저앉은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내 품위가, 내 존재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두운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늙고 지쳐 보였죠.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잊고 모든 걸 용서하며 살아가는 순한 늙은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날 제 주머니 속에서는 작은 수첩과 펜이 단단하게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겪었던 모든 서름과 모욕감을 그 작은 수첩에 한자 한자 전부 다 눌러 적었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렇게 며느리가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보자기에 싸서 들고 나간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빼앗긴 옷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눈빛, 마치 길에 널린 돌멩이를 보듯 하찮게 여기던 그 눈빛이 자꾸만 제 가슴을 찔러댔거든요. 주말이 되었지만 아들 녀석의 카페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곳에 가면 또 어떤 모욕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웠던 거죠. 일요일 오후였나 봐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더군요. 아들 진우였어요.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왜 이번 주는 카페에 오시지 않았냐고, 무슨 일 있으신 거냐고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니 또 삐치신 거겠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일일이 신경 써요? 나이 드신 분들 원래 사소한 거에 잘 삐치잖아. 내버려둬요. 알아서 오시겠지. 진우가 뭐라고 변명하듯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삐쳤더라. 제 평생의 삶과 자존심이 짓밟힌 이 고통이 그 아이에게는 고작 늙은이의 심술궂은 투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아픔은 그 아이에게는 투정일 뿐이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려야겠다 싶었죠. 마침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호박전을 부치려고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진우가 요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거라도 먹고 힘내라고 해주고 싶었거든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찬압에 곱게 담아 카페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카페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군요. 번쩍이는 조명에 커다란 카메라까지. 서연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고 있었어요. 무슨 유명한 잡지사에서 성공한 젊은 여성 사업가로 며느리를 인터뷰하러 나왔다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저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중요한 날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찬압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이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걸 봤어요. 그 아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기자에게 저를 가리켰죠. 어머, 마침 잘 오셨네요. 이분은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할머니세요. 저희 직원들을 가족처럼 아껴주셔서 이렇게 가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신답니다. 그렇죠, 할머니?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따끈한 찬압이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아들을 위해 만든 음식이 며느리의 성공 신화를 꾸며주는 소품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저는 동네의 마음씨 좋은 할머니가 되어 며느리가 연출하는 무대 위에서 완벽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었던 거죠. 주변의 모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감동적이라며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무대 한가운데 혼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결국 찬압을 아들에게 전해주지도 못하고 도망치듯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등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낮에 카페에 급하게 나오느라 늘 두르고 다니던 얇은 스카프를 두고 온 게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사준 낡았지만 소중한 물건이었죠. 저는 안절부절못하다가 결국 늦은 밤이었지만 다시 카페로 향했어요. 혹시나 문이 닫혔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무실 쪽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더군요. 조심스럽게 뒷문으로 들어가 보니 며느리와 아들이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카프만 가지고 나오려 했는데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발을 묶어버렸죠. 아, 정말 짜증나. 그놈의 건물주 갑자기 계약 연장을 못 해주겠다니. 우리가 지난 5년간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진우가 힘없는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여보, 우리가 월세를 벌써 6달이나 밀렸잖아.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은 건 그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욕심쟁이 늙은이.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정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의 목숨값으로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이 공간의 주인을 제 며느리가 매일같이 죽으라고 저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건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었어요. 여보, 안 되겠어. 당신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노인네가 그 연금 받아서 어디다 쓰겠어. 분명 꽁꽁 숨겨둔 비상금이라도 있을 거 아냐. 그거라도 받아서 급한 불부터 끄자고. 어머니도 당신 아들 사업 망하는 꼴은 보기 싫을 거 아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난 5년간의 서름, 오늘 낮에 겪었던 모욕감, 그리고 방금 들은 저 잔인한 저주와 탐욕,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스카프를 찾는 것도 잊어버린 채 비틀거리며 카페를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맑아졌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수첩을 꺼냈어요.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떨림도 없는 손글씨로 방금 며느리가 뱉었던 모든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다 기록했어요. 그 늙은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어머니한테 가서 비상금이라도 받아와. 한 글자 한 글자를 새기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마음씨 좋은 동네 할머니로, 삐치기나 하는 늙은 시어머니로 살아가지 않겠다고. 오서연,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완벽한 무대를 내가 직접 무너뜨려 주겠다고. 아주 철저하고 아주 우아하게 며느리가 내뱉은 그 잔인한 말들을 수첩에 다 적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지더군요. 지난 5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뜨거운 서름과 분노가 마치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눈물도 나지 않았죠.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어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외출복을 꺼내 입었죠. 며느리가 억지로 빼앗아간 그 옷들보다 더 오래되고 낡은 옷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제 모습이 전혀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한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마음이 든든했죠. 사람들은 모두 제가 평생을 남편 그늘 아래서 아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순에 빠진 늙은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남편은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살았죠.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짓 안 하고 꿋꿋하게 우리 가족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그 지긋지긋한 과로 때문에 제 곁을 떠나버렸을 때 제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떠나고 얼마 뒤 집으로 커다란 서류 봉투가 하나 배달되었어요. 남편이 평생 꼬박꼬박 부어왔던 생명보험금이었죠. 15억 원, 제 평생 구경도 못 해볼 만큼 커다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을 손에 쥐었는데도 하나도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죠. 그 무렵이었어요. 막 결혼한 아들 진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꿈 이야기를 꺼낸 게 자기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멋진 북카페를 차리고 싶다고요. 마침 마음에 쏙 드는 건물이 나왔는데 도저히 그 건물을 살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아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 잿더미 같던 제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 아이의 꿈이라도 이뤄줘야겠다. 그래서 그게 하늘에 있는 남편도 바라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돈을 줄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 갓 결혼한 며느리 서연이의 얼굴이 떠오르더군요. 야망 있고 똑똑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람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요. 제가 이 돈을 그냥 줘버리면 분명 아들은 평생 며느리에게 기 한 번 펴지 못하고 살게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돈은 사람을 참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결심을 했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남편이 남겨준 그 돈 전부를 가지고 아들이 말했던 그 건물을 통째로 사버렸답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유령 회사를 하나 만들게 했죠. 그 회사 이름으로 아들 부부에게 아주 저렴한 값에 가게를 임대해 주도록 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제 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 앞에서 당당한 그런 가정을 꾸리길 바랐던 거죠. 5년 동안 저는 매달 아들이 보내주는 월세를 받으며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어요.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실을 말해주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며 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은행으로 향했어요. 수십 년을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지하에 있는 개인 금고를 열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철문 안으로 들어서니 서늘한 공기가 저를 감쌌어요. 제 이름이 적힌 작은 금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어요. 가장 위에는 바로 그 건물의 등기 권리증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틈틈이 사모았던 삼성전자 주식 증서들이 수북했어요. 그 시절에는 그저 휴지 조각처럼 보였던 것들이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마어마한 거목으로 자라나 있었더군요. 그 외에 여러 개의 예금 통장과 채권들까지 대충 어림잡아 보니 제 모든 재산을 합치면 20억 원은 좋게 넘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남편의 성실함이었고 저의 인내였으며 이제 곧 제가 휘두르게 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터였죠. 은행을 나와 저는 곧장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김 변호사는 저를 보자마자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죠. 지난 5년간 제 대리인으로서 묵묵히 제 아들 부부의 임대 계약을 관리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저는 지난 5년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던 일, 제 옷을 강제로 빼앗아 갔던 일, 그리고 며칠 전 저를 죽어버렸으면 좋을 늙은이 취급하며 제 노후 자금까지 탐내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김 변호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분노로 벌개졌어요. 아니, 회장님, 그걸 왜 지금까지 참고 계셨습니까? 당장 계약 위반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저 배은망덕한 것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야 합니다. 김 변호사는 제 대신 화를 내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김 변호사님. 그렇게 간단히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자기가 당한 모욕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되돌려줘야 하는 법이에요. 저는 김 변호사에게 제 계획을 말했어요. 그 아이, 오서연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뭔지, 가장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알아봐 달라고요. 그 아이가 가장 높이 올라가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제가 직접 그 무대를 무너뜨려 줄 생각이었거든요. 사무실을 나올 때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더 이상 저는 숨어 지내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SNS에 들어가 자수성가한 여성 CEO를 찬양하는 수많은 기사들과 댓글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답니다. 그래, 마음껏 웃어두렴. 그 웃음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테니. 김 변호사님과 제 계획을 세운 그날 이후로 제 작은 아파트는 조용한 전쟁을 준비하는 사령부처럼 변했어요. 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거나 억울함에 밤을 새우지 않았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쉴 새 없이 움직였죠. 바로 며느리 오서연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 화려한 성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위해서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디데이를 정하는 거였어요. 김 변호사님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죠. 그리고 답은 의외로 쉽게 나왔어요. 바로 한 달 뒤에 열릴 선비의 서재 개업 5주년 기념 파티. 서연이는 이 파티를 위해 몇 달 전부터 공을 들이고 있었어요. 유명 언론사와 투자자들을 모두 초대해서 자신의 성공을 대대적으로 과시할 예정이었죠. 그래, 바로 저기다. 네가 가장 빛나고 싶어하는 그 무대 위에서 너의 모든 거짓을 까발려 주마. 저는 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어요. 날짜가 정해지자 모든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김 변호사님은 법률 전문가답게 서류 작업을 빈틈없이 처리해 주었죠. 6달치나 밀린 임대료와 이미 만료된 계약 기간을 근거로 임대 계약 해지 통보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어요. 저는 제 역할을 했죠.
그동안 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던 서연이의 만행들, 특히 저를 죽어버렸으면 좋을 늙은이라고 저주했던 그날의 대화를 녹음했던 작은 녹음기를 증거물로 챙겼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SNS에 올렸던 수많은 자수성가 신화 게시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출력했죠. 두 손으로 이룬 기적, 아무 도움 없이 일어선 여성 CEO. 그 가증스러운 글자들을 볼 때마다 제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이제 필요한 건 이 심판의 날을 지켜볼 관객들이었죠. 저는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낡은 인맥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그 중에는 젊은 시절 남편을 따라 여러 모임에 다니며 얼굴을 익혔던, 지금은 아주 유명한 언론사의 논설위원으로 있는 친구도 있었죠. 저는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운을 띄웠죠. 혹시 선비의 서재 5주년 파티에 취재갈 기자가 있냐고요. 요즘 아주 흥미로운 성공신화의 이면에 대한 제보가 있는데 그날 파티에서 아주 재미있는 진실이 밝혀질지도 모른다고요. 제 오랜 친구는 제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알아챘는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꼭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행사를 기획하는 회사에 다니는 조카에게 연락했어요. 서연이가 초대한 VIP 손님 명단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죠. 며칠 뒤 조카가 보내온 명단에는 서연이의 사업 파트너, 투자자,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어울리고 싶어 했던 사교계의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좋아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폭풍의 날을 준비하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무렵 아들 진우가 풀이 죽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군요. 제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카페에도 들르지 않으니 걱정이 많이 됐나 봐요. 아들은 제 앞에 말없이 앉아 푹 숙인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 아이의 축 처진 어깨를 보니 제 마음 한구석이 또 한 번 아려왔어요. 어미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저 못된 며느리에게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치솟다가도 제 속으로 낳은 아들 녀석의 저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약해지니 말이에요. 제가 너무 잔인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제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어요. 그 늙은이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제 마음속의 모든 망설임은 눈 녹듯 사라졌죠. 이건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내 아들이 더 이상 저런 악독한 여자에게 휘둘리며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내가 어미로서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며 그저 피곤해서 그러니 걱정 말라고만 했어요. 아들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죠. 그리고 마침내 파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지막 미끼를 던질 시간이었죠. 김 변호사님은 제 계획에 따라 서현이에게 아주 정중한 어투의 공문을 보냈어요. 건물 소유주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개업 5주년을 축하드리며 파티 당일 현장에서 향후 계약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는 이 공문을 보고 콧방귀를 뀌었다고 해요. 자신의 화려한 성공을 과시해서 오히려 건물주를 압박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녀는 아주 흔쾌히 파티의 가장 중요한 순서에 건물주 대리인과의 미팅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회신을 보내왔어요.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완벽하게 짜인 각본, 준비된 배우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심판대 위로 걸어 올라오고 있는 오만한 주인공까지.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다가오고 있는 폭풍의 밤을 기다렸어요. 이제 곧 아주 길고 아주 시끄러운 밤이 시작될 테니까요.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약속된 시간에 맞춰 김 변호사님과 함께 선비의 서재로 향했죠. 파티가 열리는 카페 안은 그야말로 별천지더군요. 천장에서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마치 여왕처럼 눈부신 드레스를 입은 제 며느리 오서연이 있었죠. 저는 평소에 입던 낙지만 깨끗한 남색 블라우스 차림이었어요.
제 옆에 선 김 변호사님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서연이는 잠시 우리를 발견하고는 경멸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마 속으로는 꼴 좋다. 결국 협상하러 제 발로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했겠죠. 서연이는 직원에게 눈짓으로 우리를 가리켰고 우리는 곧장 행사장 가장 구석,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테이블로 안내받았어요. 아주 익숙한 자리였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제 며느리가 연출하는 화려한 연극을 지켜보았어요. 서연이는 정말 물 만난 고기처럼 보였어요. 유명 인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능숙하게 포즈를 취했죠. 제 아들 진우는 그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의 뒤를 따라다닐 뿐이었고요. 저 아이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의 액세서리처럼 보였어요. 시간이 흘러 파티는 절정으로 치달았어요. 드디어 서연이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죠. 모든 조명이 그녀를 비췄고 장내는 물을 뿌린 듯 조용해졌어요. 서연이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지난 5년간의 고난과 역경, 그리고 두 손으로 이뤄낸 기적에 대해서요.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이 선비의 서재를 일구어냈는지, 이것이 자신의 피와 땀 그 자체인지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사람들은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그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그 모든 거짓말들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답니다. 서연이의 연설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김 변호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아주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서연이의 말을 끊었죠. 그리고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건네받아 장내를 향해 입을 열었어요. 잠시 죄송합니다.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를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 김진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좋은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만 선비의 서재는 이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6달치의 임대료가 연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30일 이내에 이 공간을 비워주셔야 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바입니다. 순간 파티장 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고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죠. 서연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듯 멍하니 서 있던 그녀는 이내 이성을 잃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당신들 지금 내 파티를 망치러 온 거지? 그 탐욕스럽고 악독한 건물주 영감탱이가 시켜서 온 거냐고. 그러더니 그녀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어머니, 어머니도 보셨죠? 저 인간 말 좀 들어보세요. 저 비정한 늙은이 때문에 우리 진우랑 제 피땀이 전부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제가 기다리던 순간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르며 무대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올라갔죠. 제 발걸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는 김 변호사님의 손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는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보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차갑고 가장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서연아, 네가 매일같이 저주하던 그 탐욕스러운 늙은이 건물주. 그게 바로 나란다. 정적이 흘렀어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었죠. 이윽고 장내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식과 경악의 속삭임이 터져 나왔어요. 제 아들 진우는 마치 번개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나는 5년 전 내 아버지 목숨값인 보험금으로 이 건물을 샀다. 아무것도 없는 너희 부부에게 시작할 발판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5년을 기다렸지. 언젠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들을 수 있을까 하고. 하지만 내게 돌아온 건 뭐였지? 촌스러운 늙은이라는 경멸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저주, 그리고 내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까지 빼앗으려는 너의 그 탐욕뿐이었어. 제 말이 끝나자마지
김 변호사님이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 온 자료들을 띄웠어요. 6달 취임대료 미납 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한 음질의 녹음 파일 하나가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욕심쟁이 늙은이. 그냥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네. 정말. 서연이의 목소리였어요. 파티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선 충격에 휩싸였어요. 서연이는 스크린과 저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녀가 평생에 걸쳐 필사적으로 쌓아 올렸던 성공한 여성 CEO라는 체면의 성이 그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화려한 조명 아래서 산산조각이 나버린 순간이었죠. 그 시끄럽고 길었던 밤이 지나고 세상은 온통 우리 가족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인터넷과 신문에는 불효 며느리와 재벌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넘쳐났죠. 며느리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자수성가 여성 CEO라는 신기루는 하룻밤 사이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저 창밖을 통해 폭풍이 지나가기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는 생각보다 더 텅 비고 허무하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들 진우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파티가 끝난 후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었죠. 아들은 제 앞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고는 한참 동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은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눴던 대화를 제게 들려주었어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뉘우치고 제게 용서를 구하자고 설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치밀하게 연기한 교활한 늙은이라며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악을 쓰며 원망했다더군요. 그 순간 아들은 지난 5년간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꿈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내의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이기심과 공허함을, 그리고 그런 아내의 곁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을요. 아들은 그 길로 이혼 서류를 내밀고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살고 싶다고 울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죠. 저는 그런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괜찮다고,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그렇게 아들 부부의 관계는 완전히 끝이 났어요. 서연이는 밀린 임대료와 위약금,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죠. 한 달 뒤 선비의 서재는 텅 비게 되었어요. 저는 아들과 함께 텅 빈 공간에 서서 앞으로 이곳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죠. 김 변호사님은 요즘 경기가 좋으니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임대를 주거나 아예 우리가 직접 더 큰 카페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했어요. 어쩌면 그게 돈을 버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제 오랜 생각을 이야기했죠. 진우야,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더구나. 이 건물은 내 아버지가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남겨준 목숨값으로 산 곳이다. 나는 이 공간을 돈 버는데 쓰고 싶지 않아. 내 아버지를 기리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따뜻한 흔적을 남기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구나. 저는 제 평생의 마지막 꿈을 아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이 화려하고 차가웠던 공간을 돈이 없는 사람도, 마음이 허전한 사람도 누구든 편안하게 와서 책을 읽고 쉬어갈 수 있는 무료 동네 도서관으로 만들고 싶다고요. 죽은 남편의 이름을 따서 해암 서재라고 이름 짓고 싶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이익을 포기하는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복수를 넘어선 제가 세상과 그리고 제 자신과 화해하는 방식이었죠. 그로부터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선비의 서재가 있던 자리에는 이제 해암 서재라는 따뜻한 간판이 걸렸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는 모두 걷어내고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푹신한 소파를, 벽면에는 낡았지만 정겨운 책들로 가득한 책장을 채워 넣었죠.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성공을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책장 넘기는 소리로 가득한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은 아들은 이제 제 곁으로 완전히 돌아와 도서관의 관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면서 아들은 예전에는 결코 보여주지 않았던 환한 미소를 되찾았어요.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저와 아들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햇살 좋은 오후였어요. 저와 아들은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아들이 문득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아프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와 함께 대답해 주었답니다. 괜찮다, 아들아. 한동안 엄마는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이제 보니 엄마는 진짜 아들을 되찾은 거였구나.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어요. 그래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았답니다. 사람들은 체면이 겉모습에서 온다고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진짜 품격은 내면의 가치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줘요. 가장 현명한 승리는 파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만드는 것이고 가장 단단한 가족은 결국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닌 지혜에 있었던 거죠.